그러면 이어서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순서는요. 김병일 교수님께서 약 15분 정도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소개받은 김병일입니다. 우리 오문성 교수님께서 작년 12월이죠. 여야 합의에 의해서 올해부터 사실 가상자산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12월 2일 날 국회에서 1년 동안 과세가 유예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어떤 과세 기관이라든가 그런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트래블 룰, 그런 이야기들에 의해서 1년간 연기를 해서 어차피 내년부터는 이제 특별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한 과세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의적절한 주제에 대해서 오 교수님께서 세제상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론의 기회를 주신 한국세무포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저는 이제 우리 오 교수님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가상자산 과세 제도에 관련된 내용하고 가상자산의 분류상의 쟁점 문제, 그리고 NFT에 대한 거, 디파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잘 아시는 대로 신정부가 이제 좀 있으면 들어설 텐데 이 당선자께서 공약한 사항을 중심으로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에 페이지 20페이지 나와 있는 거는 아주 자세히 아까 오 교수님 자료하고 동일한 사항이어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득의 구분 문제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기타 소득으로 이제 과세를 하도록 입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일본을 제외한, 일본은 이제 잡소득이고, 거의 일본 같은 경우는 잡소득이지만은 종합소득하고 유사하게 아주 세율도 높고 이렇게 과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신고 분리과세를 좀 해달라, 제발 좀. 그런 요구들이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논의가 많이 됐었죠. 양도소득으로 하자, 금융투자소득으로 같이 일원화시키는 안들, 거래세로 하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 21페이지의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에 관련해서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이렇게 했을 때 조세제약의 적용 문제와 관련시켜서 본다면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체결한 이제 대부분의 조세 제약들을 이제 살펴보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기타 소득 조항으로 하게 되면 원천지국에서는 과세권이 없게 되고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어떤 과세상의 어떤 분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이런 문제는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논의할 사항 두 번째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본다면 양도소득으로 해놓으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과세 구조야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2월교성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당선자의 공약사항으로
금융투자소득처럼 5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또 보면 그러면 금융투자소득에 관련된 거는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아예 비과세하겠다. 그러면 그거 하고 또 형평성 측면이 또 계속 꼬리를 물고 제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하단에 가상자산의 분류 및 유형화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자이신 오 교수님께서는 일단 우리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은 암호자산인 의미로 크립토 어셋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금융자산에 가깝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게 언젠가는 이 갭 자체도 변화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자료집의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시면서 이 갭이 이제 이에 관련해서 비트코인 등 신종 금융자산을 보는 어떤 갭이 새로 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 조만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시면서 주식과 같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언제든지 시장에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특수한 형태의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는가라는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신종 금융자산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가상자산의 범위를 우리가 정할 것인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대로 자금결제법에서 결제수단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자금결제법에 넣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정금융정보법이라는 게 잘 아시는 대로 자금 세탁을 규제하는 법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자금 세탁을 규제하는 그러한 법률인 특정금융정보법에서 넣었기 때문에 그러한 법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당선자 쪽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요거에 대해서 업권법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이제 가상자산의 규제 틀이 보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아주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는 잘 아시는 대로 국제자금 세탁기구에서 정하는 가상자산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보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다른 나라 영국의 이제 금융감독청이라든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일단 잘 아시는 대로 지급수단형 내리 교환 토큰, 유가증권 토큰, 유틸리티 토큰 이렇게 크게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너무 잘 아시니까 이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과연 어떤 거래가 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때 보면 아주 유명한 호웨이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전의 투자라든가 공동사업이라든가 타인의 노력에 의존하는지 여부, 투자 수익의 합리적인 기대 여부 등을 따라 가지고 그게 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이 기준에 의해서 과연 그게 SEC의 통제를 받아야 될 것인지 그런 점들을 판단 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유틸리티 토큰으로 보게 되면 이는 잘 아시는 대로 네트워크상의 제한 또는 영역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부여한 가상자산이므로 투자자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그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의결권이라든가 이익 배당 청구권 이런 것도 가지지 않게 되고 증권법의 규제도 받지 않는 그러한 비규제의 가상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한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2페이지 하단에 이제 최근에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암호자산 시장 규제 미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저런 어셋 레퍼런스 토큰, 일렉트로닉 머니 토큰, 이머니 토큰, 유틸리티 토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이에 관련해서 이제 유형화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옛날에 신문에도 상당히 났던 것이 봤습니다. 그래서 특정금융정보법 틀 안에서 그걸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유가증권 토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즉 유가증권 토큰을 발행해가지고 코인 발행사가 50명 이상 다수에게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적용을 받게 한다든가 현재 발행이 허용되고 있는 부동산 수익증권은 금융혁신지원법에 의해서 이렇게 허용이 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서 나중에 디지털에 관련된 기본법이라든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엮어지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윤곽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어떤 법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유형화가 되게 되면 또 과세 문제도 나름대로 설계하는데 상당히 법적 안정성을 좀 제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지급결제용 토큰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자산의 성격을 유형화해가지고 그 특성에 따라 과세를 한다면 좀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라든가 그런 나라에서도 이러한 유형화 작업을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신정부에서 ICO를 이렇게 허용하겠다라는 그러한 공약까지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형화 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NFT 및 디파이의 과세 문제에 대해서 발제자께서 아주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NFT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게 우리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가상자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른 논의들도 많이 상당히 있게 지금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오늘 우리 발제자께서는 이게 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에 대한 현재 만일 과세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과세를 내년부터 하게 되면 당연히 NFT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포기라는 하면서 이렇게 퀘션 마스크를 발제문에 이렇게 써놓으신 걸 보면 그렇게 읽히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NFT가 표창하고 있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과세 방법을 정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설사 법 규제가 되어 있지 않다 손 치더라도 거래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소득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것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일본의 자금결제법에서는 그냥 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이 개성이 있고 대체성이 없는 이른바 디지털 물건으로서의 성기를 가지고 있는 NFT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암호자산과 동등한 경제적 기능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암호자산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견해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은 자금결제법에서 암호자산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 NFT의 비대체성의 특성이 일반적으로 결제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규제 대상의 암호자산에는 해당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특정금융정보법 이제 3조가 이제 늘 인용이 되지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재산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가 분명하지 않느냐. 그리고 자료집 발제자께서 제시해준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2항 특검법 제2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들어가 있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굳이 이게 가상자산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포섭되는 가상자산으로 해당돼서, 그러면 내년부터 NFT도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렇게 과세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과세가 되는데 NFT에 대해서 만약 과세가 된다선 치더라도 우리가 또 약간 더 고민해 봐야 될 게, NFT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크리에이터에 대한 과세 문제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 이제 크리에이터가 작성한 NFT를 구입하는 투자자가 있겠죠. 이제 그런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될 때 판매 시점에서 사업소득으로 예를 들어서 과세를 한다든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 비용을 예를 들어서 공제를 해준다든가, 또 어떤 NFT를 보면 이 크리에이터한테 설사 이분이 팔고 전전 유통되더라도 거기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즉 저작권료를 꾸준히 좀 다른 사람한테 설사 팔아가지고 넘어가도 그거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과세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이 투자자 문제도 당연히 과세 문제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일단 탈중앙화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발표자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자료 집에 나와 있는 대로 크립토 랜딩이라든가 요새 크립토 인슈어런스, 크립토 세이빙 앤드 펜션, 이러한 다양한 금융 거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곧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상자산 관련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다른 것도 있는데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5천만 원까지 상향을 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공개와 가상자산 공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총리실 산하에다가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규율 체계가 결국에 보면 투자 환경을 좀 제대로 안정시키도록 투자자 보호라든가 뭐 이렇게 하겠다는 불안전 판매, 시세 조정 이런 것들을 다 좀 없애고 이렇게 투자 환경을 좋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읽힙니다. 그 다음 페이지 26페이지에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러면은 현재 그대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게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준다면 그것하고 똑같이 갈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고 아니 또 아예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주식에 대해서는 아예 비과세하겠다라는 공약도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시켜 보면 그러면 가상자산도 똑같이 비과세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자본시장의 어떠한 육성이라든가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고민을 좀 하면서 이게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 공개라든가 가상자산 공개 이거는 사실 보면 우리나라가 잘 아시는 대로 그동안에 계속 금지를 시켰죠. 그러니까 해외에 가서 스위스 주크라든가 싱가포르 가서 이렇게 해외에서 ICO를 했던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단계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결국에 가상자산의 유형화 문제 이런 것도 같이 동시에 고민도 한번 해보면서 이에 대한 과세 문제로 아울러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유틸리티 토큰 같이 받는다 그러면 뭐 이에 대해서 뭐 선수 수익으로 봐야 된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또 많이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집합투자기구를 통해서 한다. 그럼 뭐 배당소득으로 봐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과세상 쟁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훌륭한 발제를 해주신 우리 오 교수님 발제문에 대해서 미력 하나만 간단히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를 짧게 그래도 정리를 해주셨는데 특히 그 가상자산 관련해서 그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공약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주셔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 각국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동향, 또 우리나라의 그 업권법 제정이라든지 그런 최근의 동향도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결론으로 이 가상자산과 NFT를 그 성격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유틸리티 토큰이라든지 뭐 시큐리티 토큰이라든지 NFT도 아마 그런 종류의 하나로 유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격별로 나누어서 정확하게 법령에 규정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과세를 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아마 요약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조금 늦었지만 김용민 대표님의 토론을 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입니다. 그 발표자께서는 가상자산, NFT, 디파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 과세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뭐 NFT나 디파이는 최근에 이제 진화되고 있고 또 새롭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그 본류인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핵심은 이게 기타 소득이냐 양도소득이냐가 될 겁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기타 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 세법을 전공한 그 전문가들이 볼 때는 통상적인 기타 소득과는 전혀 맞지 않는 과세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기타 소득은 뭐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이고 그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한 나머지 소득 금액에 대해서 뭐 원천 징수를 하거나 뭐 세율을 적용해서 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 구조를 가만 보면은 지금 양도소득 구조와 똑같습니다. 원천 징수도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고 그 소득 금액에 대해서 원천 징수도 하지 않고 다음에 5월에 확정 신고를 하도록 하는데, 그래서 왜 이런 편법을 썼을까 생각을 하면은 그 비구조자 과세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양도소득을 하게 되면은 조세조약에서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은 자본이득과세는 거주자 그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비거주자가 와서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해버리면은 과세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 토론문에도 그 기재를 했지만은 주요 외국은 일본이 잡소득,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고 있고 나머지 주요 외국은 전부 자본이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유독 이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게 글로벌 기준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초점을 이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양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게 옳으냐. 양도 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러면은 금융 상품의 그 양도 소득,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금융 투자 소득이 도입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과세 체계가 바뀌거든요. 그렇다면은 양도 소득으로 본다 그러면은 금융 투자 소득으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제가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세미나 책자 28쪽에 보시면은 가상자산 과세 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재작년에 입법을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었는데 이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워낙에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투자자라든지 여론상 바로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과세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작년에 소득세법을 고쳐서 다시 1년 연기가 됐습니다. 1년 연기가 되는 바람에 금융투자소득도 2023년 1월 1일, 그 다음에 가상자산 소득도 투자소득도 내년 1월 1일부터 동시하게 돼서 그 부분은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전반적인 것을 제가 좀 요약을 했는데요. 28쪽에 밑에 보면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공제금액이 250만 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은 공제금액은 금융투자소득도 250만 기본공제는 마찬가지지만은 상장주식 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는 5천만 원이거든요. 그게 좀 다른 점이고요. 20%고 그 다음 보면은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는 하지 않고 가상자산 기타소득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한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에 보면은 취득가액 계산할 때는 이제 이게 저는 가상자산 투자를 하지는 않지만은 제가 한 2년 전에 한국 블록체인 협회 세제위원장을 좀 맡아달라 해서 한 1년 정도 해보니까 워낙 이 가상자산의 가격이 하루에도 변동폭이 심해가지고 어디로 할지가 참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세청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지금 소득세법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되니까 2022년 12월 31일 시가하고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으로 해서 조금 납세자한테 조금 유리하도록 그렇게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의 소득의 20% 또는 지급금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상자산 과세가 2023년 내년 1월 1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상속 정려하고 그 다음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가상자산을 상속
정려할 때의 평가 방법도 신설이 되어 가지고 주식과 비슷하게 평가 기준일 이전 이후 1개월간 공표된 일 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와 관계없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 초과하면 매년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가상자산이 포함이 되며 과세 유예와 관계없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쪽에 보면은 주요 국가의 가상화폐 과세 현황이라고 했는데요. 왜 가상화폐라 그러냐면, 가상자산이란 말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쓰고 있지만은 또 뭐 다른 표현들 다 외국 보면은 뭐 가상자산이라 할 때도 있고 암호화폐라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가 뭐 작년까지는 상당히 많이 쓰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걸 했는데요. 여기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은 안 드리고, 스위스는 특이하게 가상화폐를 그 자본이득 과세 대상의 재산으로 보지 않고 동산이나 현금으로 보고 재산세로 부과하고, 나머지 그 주요 외국은 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해가지고 자본이득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미국은 국세청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파악하고 자본이득 과세하며, 영국은 그 금융거래냐 뭐 투자냐, 금융거래에 해당되면은 매매 차익을 개인 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보고, 투자에 해당하면은 자본이득 과세 대상으로 보고, 독일도 그 가상화폐를 경제적 자산, 이코노믹 에셋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면 독일은 또 특별히 뭐 특이한 것이, 거래 규모가 1년 이내 거래가 600유로를 넘지 않으면 비과세를 하고, 600유로를 넘으면은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이 25% 단일 세율, 사회 연대세를 포함해서 26.375%가 세율이 적용되고, 스위스는 가상화폐를 현금 내지 동산으로 봐가지고 재산세를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좀 특별한 것이 일본인데요. 일본은 이제 기타 소득, 잡소득으로 분류해서, 일본의 소득세율이, 개인 소득세율이 5 내지 45%인데 지방세가 10%가 더해져가지고 최대 55% 세율이고, 제가 한국 블록체인 협회 그때 세제위원장 할 때 상황을 보니까 일본은 이렇게 최대 5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음성적인 거래가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세율을 높게 매기면은 이 거래가 음성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면 32쪽이 되겠습니다. 32쪽에 주요국의 가상자산 과세 제도인데, 이거는 이제 이동건 교수가 그 작년에 한국조세정책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게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5개 나라를 보고 자산의 성격을 대부분 재산, 무형재산, 뭐 가상자산하고, 호주는 정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권으로 본다는 것은 금융자산으로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과세소득 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는 전부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고 있고, 일본만 잡소득으로 기타 소득으로 봐서 종합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32쪽에 보면은 제가 가상화폐 과세 방안 비교를 했는데, 죄송하지만 화폐 대신에 가상자산으로 좀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방안 비교를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양도소득세로 볼 거냐, 기타 소득세로 볼 거냐는 문제인데요. 대부분의 주요 외국이 다 자본이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세 이론상으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지금 당장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때 제일 어려움이 필요 경비가 얼마냐, 취득가액이 얼마냐, 그게 문제거든요. 팔 때는 매도 가격은 나타나는데 어디서 취득을 했느냐,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또 낫겠지만은 P2P로 해서 개인 전자지갑에서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파악이 힘들고, 더군다나 만일에 외국의 거래소나 외국인의 개인 지갑에서 넘어왔다 그러면은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파악이 안 됩니다. 그게 필요경비 산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지국 양도소득은 거주지국 과세 원칙이니까 비거주자에 대해서
과세가 안 되는 문제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세는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이니까 통상적인 경제활동이 일어난 데에서 기타 소득 과세가 조세 원리상 맞지 않고 주요 외국의 경우에 일본 제외하고는 전부 그 자본이득 과세를 하고 있다는 게 있고요. 어차피 기타 소득을 하더라도 필요경비를 산정해야 되는데 필요경비도 마찬가지로 장애거리 이용자는 어렵다는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네 번째 33쪽입니다. 그 제목에 가상화폐로 되어 있는데 가상자산으로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방안 검토인데 첫째는 그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융자산으로 규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뭐 계약이 없는 점을 제외하고는 가격 변동폭이라든지 뭐 주식처럼 경쟁시장에서 거래되고 가상통화의 펀드 선물 거래 편입이 되고 있으니까 신종금융자산으로 보는 게 좋고요. 이제 2번 가상자산 용도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고 기본공제도 상장 주식과 동일하게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인데 이 5천만 원의 기본공제를 상향 조정한 데 대해서는 아까 뭐 김병일 교수님도 뭐 저는 뭐 동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기타 소득을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과세 기간 내 뭐 손익은 통산이 되는데 특정 과세 기간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월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과세 형평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기타 소득은. 그래서 양도 소득으로 규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상장 주식은 5천만 원 기본 공제를 해주는데 이쪽은 가상자산에 250만 원만 연간 해주기 때문에 그럼 주식과 가상자산과 차이점이 뭐냐? 잘 아시다시피 근래 지금 몇 년 내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거의 아파트 가격이 2배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민의 청년층들이 부동산 주택 구입에 대한 완전히 포기가 상태돼서 그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다 자기 개인의 어떤 재테크 앞날의 미래를 위한 설계인데 주식만 뭐 5천만 원 기본 공제해주고 가상자산 안 한다는 것은 실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상자산의 성격이 주식도 금융자산과 유사하고 뭐 근래 주택가격 폭등으로 청년들이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를 재테크수단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가상자산 투자 소득을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상장 주식과 동일한 대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상자산도 주식처럼 5년간 손실의 이월 공제를 적용하고 5천만 원의 기본 공제 금액을 적용하며 그렇게 하려면은 금년에 소득세법을 다시 개정해서 가상자산 기타 소득과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하게 돼 있는데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를 바꾸고 2023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하고요.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게 좋으냐? 아직까지 과세 인프라가 안 됐으니까 좀 더 연기하는 게 좋으냐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그 P2P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 그 과세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를 하고 뭐 과세 인프라가 될 때까지 한 1년, 2, 3년 연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5천만 원 기본 공제를 준다고 했을 때 그 투자자들이 좀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불만이냐 하면은 금융투자소득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타 소득으로 할 때는 동일 세율로 20%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포인트가 높아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공제가 올라가고 또 그 손실이 이월 공제가 5년간 되기 때문에 그 5%포인트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충분히 상쇄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그 금년에 소득세법 개정해서 금융투자소득 분류하고 기본공제 5천만 원 하는 안을 제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로 그 NFT라든지 DeFi보다는 일반적인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그 과세 방안의 큰 틀, 지금 여태까지 정부와 국회에서 주로 논의했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현행 그 과세 제도를 정리를 잘 해주시고 외국의 제도와 비교도 한편으로 해주시는 한편 향후의 발전 방향까지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뭐 그러면 토론자들 두 분 말씀 들었으니까 오 교수님이 뭐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으니까 좀 짧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자유 토론으로 좀 시간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다른 건 별로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이제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토큰에 대한 가상자산에 대한 그 분류를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그 분류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토큰에 대해서 얘는 지금 지급수단형이고 얘는 유가증권형이고 유틸리티고 이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제가 의문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업빗이나 빗썸에 들어가 보면 각각의 이제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 그 리스팅되어 있는 토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팅들의 그 경제 그 토큰에 대한 백서들이 있어요. 백서들을 읽어보면 실제로 보면 그 백서를 읽어보면 토큰들마다 정말 여러 가지 용도로 쓴다고 하는 그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러한 내용이 다 있을 때 그것이 더 유틸리티 토큰 맞나? 실제로 이 어떤 투자자들은 그 토큰을 사서 쌀 때 사서 비싸게 팔기를 원할 뿐이지 그걸 어디다 쓰고 있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그런 토큰을 어떻게 쓰는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관찰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토큰들에 대한 종류를 각각으로 나눠가지고 그 토큰에 대한 가세 방법까지 달리한다. 이건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어떤 그 나름대로 시도가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뭐 그 확실히 반대한다는 뜻을 가진 것보다는 이런 어떤 그 분류나 이러한 어떤 가세 방법에 대한 유형화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제가 좀 저는 그래서 이러한 그 분류 지금 말씀드린 뭐 지급수단형, 유틸리티 토큰, 유가증권의 토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토큰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좀 회의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 자유 토론 시간으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한 10분 정도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세무빈 KMP의 김상문 세무사입니다. 오민성 교수님 발표하고 두 분 토론자 말씀 잘 들었고요. 가상자산에 관심이 많아서 오늘 포럼을 보러 왔습니다. 제 의견은 먼저 이제 소득이 있으면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그 조세 원칙은 뭐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과세를 할 거냐는데, 저는 현 상태에서는 완벽한 과세 방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상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도 발전하고 있고 변화하고 진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소득이다, 어떠한 성격이다 하는 규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인 그런 성격 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과세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큰 흐름인 그 자본이득 과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뭐 세계적인 흐름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행법으로 가상자산을 과세하는 것이 만약에 불가능하다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그 종교인 과세 때도 그런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종교인들의 소득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근로소득 외에 종교소득으로 만들어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주었는데, 마찬가지로 세법을 바꾸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리고 업권법이 제정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가상자산 소득이라는 것을 새로 신설해서 그 성격에 맞추어서 가는 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러한 그 방법이 생기기 전에 그러면 과세를 안 해야 되느냐 할 때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무조건 1차적으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완벽한 과세는 안 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투자자들한테 다른 잘못된 세금에 대한 사인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오히려 그 불공평한 부의 분배라든지 그런 그 부작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과세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그 현업을 하는 세무사로서 그럼 그 사람들이 과세를 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세금을 계산할 거냐 할 때는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단초는
특근법에 따라서 이제 오는 3월 25일부터 이제 트래블룰이라고 그 가상자산을 원화로 거래하는 사람들은 그 KYC, 자기 인적 정보를 다 그 거래소에서 파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가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졌다고 봐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그쪽에 자료를 받으면 충분히 누가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김영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P2P 거래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없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도 과세를 안 해야 되느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완벽한 과세는 안 되는 거니까 P2P는 P2P대로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놔두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P2P도 그 블록체인의 성격상 파악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거든요, 지갑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일단 쉽고 편하게 과세 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 가상자산 그 거래소, 지금은 이제 4개에서 5개로 늘어났죠. 아마 그 공약 거기를 보니까 한 6, 7, 8개까지도 늘릴 것 같은데, 거기를 통해서 일단 명확한 사람들은 과세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외국에서 오거나 이런 원가를 그러면 알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할 때는 뭐 한 가지 방법이지만 거래세를 일부 도입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세 성격을. 그러니까는 원가 납세자들이 내가 실제적으로 원가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은 매도하는 단계에서 그 매도가액의 일정 금액을 거래세 성격으로 거두면 되거든요. 그리고 납세자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걸 선택하게 하면 될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거래소가 아시는 대로 어마무시한 굉장히 많은 소득을, 조 단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거래가 많기도 하지만 지금 거래 수수료가 증권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몇십 배, 몇백 배로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냥 같이 거래세 성격으로 묶어버리면은 아마도 제 예측으로는 실제로 그 소득은 아마도 그 사업자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형태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부담을 거래다 주기는 힘들겠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소득을 좀 줄이는 장점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거래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부담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거래세 성격의 세금과 그다음에 실질적인 그 자본이득 취득가와 양도가를 가지는 그것을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 것도 한 가지 선택할 수 있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원화마켓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 원화마켓부터 결국은 가상자산이 재산이 되는 것은 그 원화로 바꿀 때 최종적으로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 암호화폐끼리 사고 팔아봐야 현실적으로 암호화폐를 가지고 우리가 집을 사거나 뭐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원화로 바꾸는 그 시점만 잘 잡아서 거기서 과세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과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빨리 지금처럼 기타소로 과세를 하든, 혹은 어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세법 개정을 해서 금융투자소로 집어넣어서 과세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과세를 실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뭐 완벽한 과세 방법은 없으니까 일단은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명분의 어떤 그 정의 개념에 충실하게 일단은 과세 방향으로 가고, 구체적인 방법은 완전한 방법은 아니지만 물색을 해보면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발언하실 분 계실까요? 없으면 제가 이제 하나만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은 그 발표자나 또 두 분 토론자가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통 분모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현재 정부의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이 방안, 이걸 좀 개정을 해서 금융 투자 소득으로 봐가지고 다른 이런 주식이라든지 다른 소득과 함께 금융 투자 소득으로 보면서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그 공제 금액을 5천만 원까지로 해주는 게 맞겠다. 이제 이런 점에서 이제 세 분이 공통적인 의견이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편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 제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 제기냐면, 좋다. 이게 금융 성격으로 봐서는 이 금융 투자 소득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이론적으로도 또 외국에도 그렇고. 그런데 금융 투자 소득에도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국내 주식의 거래만 오히려 5천만 원으로 예외적이고,
나머지 자산의 거래는 기본 공제를 25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하필 이제 채권 양도소득도 이번에 이제 2023년부터 비과세 됐던 것이 이제 과세로 전환이 된다는 점에서는 이게 좀 가상자산소득과 유사한 점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거기도 250만 원 공제해 주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의 경우에는 5천만 원으로 굳이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어떤 면에서 국내 주식과 같이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는지 뭐 이런 질문을 또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 걸 좀 몰아서 제가 저기 김상문 대표님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소득이 있는데 가세 있다라고 하는 거 들리죠? 예. 소득이 있는데 가세 있다라고 하는 그 원칙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가세는 그 가세 환경이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때 가세할 수만은 없다. 그 말씀도 제가 동의하고. 근데 이제 지금 무엇 문제냐면 우리가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실은 우리가 이제 그 가상자산 거래소가 생겨가지고 많은 어떤 이익을 얻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돼서 그런데 본래는 이제 암호자산이나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하나의 거래의 방법은 P2P 거래가 이제 원칙이라는 거죠, 본래는. 그죠? 피어2피어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의 전자지갑을 통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정말은 항상 그래왔지만, 이게 처음에 어떤 것이 도입될 때, 일반 개인들은 거기에 대한 정보도 없고, 정말은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거래를 주도하는 기업들의 어떤 그 노하우나 이런 거에 딸려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말하는 4대 우리가 큰 어떤 가상자산 거래소에 생겼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P2P 거래가 있는데 불구하고 일단 가세를 하자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인데 저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이 있는 게 P2P 거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은 완벽하게 가세관청이나 일반인들이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우리 P2P 거래가 활성화 안 돼 있고 실은 지금도 P2P 거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소수지만. 그럼 이 P2P 거래가 활성화 안 돼 있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거기에 대한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고 만약에 P2P 거래에 대해서는 가세하지 않고 P2P 거래가 아닌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대해서 가세한다면 자연스럽게 거래의 볼륨이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의 볼륨은 줄어들고 P2P 거래로 많이 옮겨갈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든 여기에 대한 그 기술적인 공급이 이 시장에서 생길 거고 그건 자기가 세금 내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시장을 알고 있으면서 만약에 지금 바로 가세를 시작하자 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게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나름대로 주장에 대해서 뭐 해외도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논리를 피면 저도 이제 뭐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 정말은 이 원론적인 얘기로는 그런 시장이 우리가 있다는 걸 모르다가 가세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장이 생겼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익스큐즈가 되는 환경인데 그 시장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시장에 대해서 가세는 포기하면서 이쪽 시장만 가세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나름대로는 어디 다른 외국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바람직한 가세의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이경경 교수님 말씀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제 5천만 원 빼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그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굳이 그것만 맞출 필요가 있느냐는 건데 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세법이라고 하는 게 로컬 텍스가 있고 해외에서 이제 들어와서 하지만 그것도 로컬 텍스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일단은 가장 처음으로 이제 그 거기에 대한 수요나 영향을 받는 층은 내국인들이거든요. 거주자들이죠. 그래서 거주자들이 이 채권 양도소득과 현재 지금 주식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암호자산에 대한 것과 차이는 이 채권에 대해서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가세 안 되다가 된다 하더라도 채권 양도소득은 이 베리에이션 자체가 이 어찌 보면 오르는 폭과 내리는 폭이 굉장히 마이너하죠. 그래서 정말은 우리가 크립토 어셋이나 이 주식에 비해서는 굉장히 채권 소득은 작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외 소득,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은 그렇게 하면서 국내는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실제로는 저는 그래도 국내에 있는 이 거주자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암호자산 투자를 하고 다만 주식에 대해서 자기가 그 비중만, 웨이트만 좀 줄여놓은 상태거든요, 대부분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고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지금이야 이제 가상자산, 이 암호자산 시장이 많이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크게 돈 버는 사람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정말 이게 언제 또 예전에 처음에 비트코인 초기에 같으면 막 젊은 그 학생들이 50몇 억 벌었다, 100억 벌었다는 친구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저는 이제 그걸 떠나서 이 주식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는 좀 어느 정도 맞춰주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이제 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주장을 했던 겁니다. 예. 예. 예, 제가 뭐 토론문에서도 뭐 상장 주식과 마찬가지로 그 5천만 원으로 기본 공제액을 올리는 게 좀 바람직하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뭐 기재부 세제실에서 뭐 오래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그 이론하고 실제로 현실하고 갭이 있을 때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뭐 비근한 예를 든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동산 특히 주택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2주택부터는 이제 세율이 상당히 중과세 세율로 들어가는데요.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영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경감세율이라든지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왜냐하면 그건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왜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때까지 소액주주 비과세를 하고 있느냐? 결국은 소액 주주는 자기들의 재산 형성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은 제가 이제 상속 증여세 하면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재산의 70%는 부동산이고 한 30%가 금융자산이거든요. 뭐 주식이라든지 예금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 70%가 되는 그 1가구 부동산 주택 거기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하듯이 소액 주주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이유는 인간의 그 기본적인 생활을 정부가 세제면에서 뒷받침한다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액 주주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다가 내년부터 이제 금융투자 소득으로 과세가 되니까 그것은 5천만 원을 올려가지고 뭐 기본적인 투자 그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한다는 측면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동산 주택 가격이 워낙 뛰어가지고 젊은이들이 그쪽에는 아예 진입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나 그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주식하고 가상자산은 대체 수단이거든요. 그럼 주식에 대해서 5천만 원 비과세를 해주면은 가상자산도 비과세를 5천만 원 하는 게 현실적 타당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열띤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가상자산을 투자 못하는 이유는 불안함이거든요. 지금 가상자산 자체를 마켓에서 사는 것도 불안한데 개인 간의 P2P 거래를 하는 사람은 방법도 복잡하거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 간에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데 비영업 대금으로 과세하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세 못 하잖아요. 대부분 다 은행을 통해서 과세하듯이 아주 극히 일부분이 과세 영역에서 빠져 있을 뿐이지 그것이 과세를 결정하는데 고려 요소는 크게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더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 한 이유가 있어요. P2P 거래가 현재 지금 포션이 적은 건 맞는데 시장에서 만약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돈을 벌었을 때, 많이 벌었을 때 세금을 한 5억이나 10억 맞았다고 합시다. 많이 큰 금액.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돌파구를 판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공급은 누가 하냐면 엔지니어들이 해요. 지금 말하면 지금 P2P 거래하는 건 불안하지만 P2P 거래가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그 기술이 시장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마켓이 워낙 참 많은 돈들이 오고 가고 또 이 거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실질적으로 또 일확천금한 사람들도 있고 해서 아주 뜨거운 감자와 같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토론도 열렸던 것 같은데요. 예, 마무리를 이제 지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청을 하셔서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 분야는 사실 어떤 통일된 어떤 결론을 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지금 시중에서 대부분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부분은 지금 정부가 기타 소득으로 이렇게 과세를 하려고 하는 방안은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좀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이걸 금융투자소득으로 좀 같이 그 성격을 바꿔서 과세하는 방향,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다 의견들이 통일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출연하는 NFT라든지 DeFi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그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는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장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을 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다시 오늘 수고하신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뜻으로 다 박수로서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